중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유럽도 굉장히 어렵죠. 터키라든가 아니면 뭐 스리랑카라든가 벵글라데시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이미 뭐 구제금융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막 돼버렸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자, 미국이 물가를 잡기 힘든 이유 중 하나로 이제 뭐 탈세계화랑 그다음에 중국의 전 세계 생산 기지가 힘들어지는 거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한마디로 중국도 굉장히 좀 중요한 국가가 된 것 같은데, 중국 경제 지금 어떤지, 소비, 투자, 수출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뭐 좀 다른 형태로, 미국과 좀 다른 형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이제 네. 그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에 네. 계속 흑자만 내던 아주 그런 나라였는데, 요즘에 가지고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적자로 이제 돌아서가지고 큰 걱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시스템부터 우선 다르잖아요.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계획경제는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모든 걸 계획해서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자원은 국가가 보유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생산 분배는 시장에서 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가지고 다시 또 약간 계획경제 상황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좀 근본적으로 해서 경제가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효율성보다는 좀 정부의 통제 쪽으로 좀 바뀌는 것처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보통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보통 수요 측면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제 소비, 투자, 그리고 이제 수출 빼기 수입, 그러니까 순수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제 보통 들여다보는데, 소비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이제 2020년 이제 갑자기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중국도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중국이 제일 먼저 이제 경제 봉쇄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봉쇄를 해도 다른 나라와 달리 정말 물 셀 틈 없이 정말 꽁꽁 묶어버렸죠.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이제 경제가 그야말로 완전 멈춰버렸고, 그 얘기는 또 사람들도 이제 꼼짝 마라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또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들에게 어떤 뭐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러지를 않았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같은 나라, 유럽은 사실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만 원, 몇십만 원,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1,000불, 1,500불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계속 긴급 지원을 이렇게 했었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해제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나가 돈 써야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 이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으니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축해야 되겠다. 돈을 좀이라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꽁꽁 싸매는. 그래서 소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투자를 생각해 보면 투자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국내 투자. 네. 또 하나는 이제 해외 투자인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가 거의 없다는 거고, 이제 국내 투자를 이제 다시 두 개로 나눠보면, 하나는 일반적인 설비 투자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건설 투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설비 투자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그 시진핑 이기 때,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제재를 했잖아요. CEO들도. 네, CEO들 막 구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재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이제 와가지고 뭐 갑자기 뭐 코로나 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 투자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미 부동산 경기가 이제 엄청나게 꺼져가지고 신규 그 어떤 그 신축하는 그런 어떤 비율도 지난해에 비하면 그것도 한 2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통계를 제가 보고 왔는데, 거의 그러니까 그 어떤 건설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중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외국인이 하는 투자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설비 투자만 이제 살려야 되는데, 그게 웬만큼 살아서는 투자가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순수출이잖아요. 수출 빼기 수입인데, 계속 흑자는 보고는 있어요. 흑자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작년보다 더 커졌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 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중국은
수출 수입이 두 개 다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수출이 지난 5월에 이어서 6월에는 두 자릿수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는 7.5% 감소했는데 6월에 12.4% 감소를 하거든요. 이렇게 감소를 많이 하는 그런 대상국이 어디냐? 다 미국, 그리고 EU, 그리고 한국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하다못해 아세안 국가들하고도 다 사실은 수출 수입이 다 감소해요. 오직 플러스로 이렇게 바뀐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만 한 90% 이상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뭐 수출이 늘었는데 러시아가 뭐 이렇게 큰 그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해서 녹록지 않다. 더군다나 앞으로 계속 탈세가 계속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몇십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과연 무엇으로 경쟁력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래도 5%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하나 남은 게 수요 측면에서 정부의 지출 어떤 지출 수요를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이제 확 늘려야 되는 건데 정부 지출을 늘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큰데 지방정부가 부동산 그러니까요. 부동산 수입이 있어야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늘리는데 더군다나 이 그 지방정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위 채권 발행한 것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방정부들이 지금 파산할 지경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해가지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가 그렇게 크게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도요? 전 그렇다고. 적어도 우리 그 지난 1분기 때는 약간 살아났잖아요. 그건 이제 갑자기 푸니까 잠깐 사람들 오니까 그랬는데 이게 아니네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위축돼가지고 지금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태인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어떤 이유가 없다. 이유 찾기 힘들다는 거고 투자도 지금 소비도 안 살고 더군다나 수출 환경도 녹록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게 뭐 친기업적인 그러한 어떤 정책도 쓰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투자가 늘어나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투자 중에서도 건설 투자하고 외국인 투자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설비 투자도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고요. 순수출 그거는 뭐 플러스는 가겠지만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고 남은 것이 정부 지출 수요를 늘리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 성장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중국 정부의 그런 어떤 통계 발표를 100% 믿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중국이 또 상황이 뭐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유럽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유럽도 굉장히 어렵죠. 유럽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이 뭐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를 코로나 상황에서는 마이너스였었는데 이제 그걸 끌어올려서 ECU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로 경제권이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4.0%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높였잖아요. 이렇게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인플레이션율로 보면 미국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뭐 경제는 그럼 멀쩡하냐? 경제도 사실은 미국보다도 그 유럽은 더 나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독일 같은 경우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주식시장은 살고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금방 반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도 주식시장까지도 이제 고금리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실물 경제도 본격적으로 더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에 일본은요? 일본이 그래도 예외적으로 좀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일단 뭐 주식 엄청나게 이제 호황이어서 뭐 그래서 일본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사실은 투자 수익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뭐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워렌 버핏이 뭐 거기에 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가 뭐 아니면 상사였나요? 일본 상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지난해부터인가요? 뭐 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이목이 이제 집중이 되고 저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냉전 상황에서 이제 냉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는 마치 산업 사회에서 소위 얘기하는 화석연료, 원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것처럼 요즘에는 소위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전쟁을 이제 중국하고 하면서 일부는 미국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그래도 좀 안전한 곳이 어딜까.
뭐 디리스킹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2의 생산기지를 찾다 보니까 네. 대만보다는 뭐 일본 뭐 이렇게 또 선택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TSMC도 그래서 일본에 뭐 투자도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 쪽으로 투자가 좀 몰리는 실질적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인플레이션율은 낮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위 얘기하는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이 계속 이제 더 높아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엔화 가치는 계속 더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출 형편은 상대적으로는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도 계속 지금 적자 보고 있고, 일본의 수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제조업 기반하는 국가들은 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죠, 대만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수출이 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뭐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디지털 사회를 전환되면서 일본이 디지털 사회를 과연 선도하는 그런 선진국이 예전처럼 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디지털이 좀 봅니다. 약했죠. 거기는 일단 국민성부터 시작해서 산업 사회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갖다가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뭘 하는 것은 잘하는데, 디지털 사회는 그렇게 뭐 정밀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정말 그 영어로 아웃사이드 박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일본은 지금 현금 쓰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 하나 정도 뭐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엄청난 그런 경제적 활력을 누릴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구조상으로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진국들도 굉장히 힘들면 신흥국, 뭐 개도국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좀 어떤 상황인가요? 개도국 뭐 구체적인 뭐 수치는 제가 지금 가져오질 않았는데, 개도국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쓰고 통화 긴축을 하고, 그래서 강달러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개도국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자본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왔어야 되는데, 그 빌려온 돈을 갚으려고 하는 여건이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고금리가 되니까 그 들어왔던 돈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근데 그걸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려가지고 대체해서 갚거나, 그러니까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롤오버가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개도국의 경우에 신흥국이라고도 하는 많은 나라들이 예전에 197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와 달리 이제는 그 돈을 이 서구권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많이 빌려왔어요. 소위 얘기하는 1대1로 그런 정책을 쓰면서 중국이 소위 그 서남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게 이제 돈을 빌려줘요. 빌려주면서 주로 인프라, 소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도로 건설이라든가 항만 건설을 이렇게 해주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거기서 수익을 못 내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중국은 그렇게 계속 갚지 못하면 그러면 그 운영권을 내가 가져가는 조건, 이렇게 되면서 더더욱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기업들, 뭐 터키라든가 아니면 뭐 스리랑카라든가 벵글라데시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이미 뭐 IMF 구제금융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막 돼버렸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나라들은 이제 그 나라들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 텐데, 우리나라한테 그런 나라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적어도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미국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유럽 어렵죠. 중국 어렵죠.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어렵고, 일본만 조금 살아나는 거. 그나마 일본이 좀 낫나요? 그나마 약간 낫다는 거고요. 그나마 올해 경제 성장률이 현재까지는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일본이 좀 나은데, 그래도 일본 믿고,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뭐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